김재구입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오늘 그 김봉현 회장하고 문자 주고받은 사건이 입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있잖아요. 이분이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한 거, 그 폭로한 거, 이것이 라임 자산 운용의 배후 전주 김봉현이가, 그러니까 이분이 저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조선일보에서 이것을 입수를 했네요. 그래서 참, 야, 우리 언론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라임 사태가 터질 것을 우려하는 지인과 대화에서 김봉현이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나는 경비를 아끼지 않는다. 이게 지금 카톡으로 주고받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강기정 전 수석은 되려 고수를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그런데 이 김봉현 전 회장이 나는 경비를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고 또 민정수석실이고 다 내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 김봉현 전 회장이 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라임 자산운용 검사 계획서를 빼돌렸다는 것은 이미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실에 로비를 했다는 그런 취지 맞잖아요. 그리고 김봉현이가 발언을 말한 게 이거 역시 빈말이 절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유독 강기정 씨는 자기는 돈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고발하겠다, 이러고 지금 막 그냥 그들치고 있는 것이죠. 참 묘한 일입니다. 그리고 김봉현 회장이 지인과의 메시지를 받은 그 시점이 언제냐, 작년 5월 26일이에요. 그 날짜가. 서로가 카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가. 그리고 당시에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끼친 라임 자산 운용 사태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김봉현 전 회장은 이름을 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명 전 이름이 김기만입니다. 그러니까 카톡에는 김기만으로 나와요. 원래 이 사람 이름이 김기만인데 김봉현으로 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 5월 26일까지는 김기만이란 이름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김봉현으로 이름을 개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선일보가 입수를 해서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단독으로 입수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꼭 의문점이, 그러면 어떤 변호사는 그렇게 말을 해. 강기정한테 돈을 갖다 주라고 해서 가지고 간 사람이 중간에서 배달 사고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배달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카톡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아주 사실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대화는 김봉현 회장이, 그리고 김기만이가 같은 이름이에요. 예, 같은 사람이야. 김 전 회장이 즐겨 쓰던 해외 메신저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이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김봉현이가 기독교 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다가도 일요일이면 예배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 보고 다시 출국을 한대요. 참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도박을 하러 다니네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는
김 전 회장의 물음에 사업상 지인은 증권사에 있는 친구랑 통화했는데 그 친구 말이 요즘 여의도에 라임 돌려막기 한다고 소문이 다 나서 조만간 사고가 날 것 같다. 걱정도 되고 인사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라임 자산운용은 고객 투자금을 쌈짓 돈처럼 빼돌려 가지고 또 다시 돌려막기 하는 그런 수법으로 사태가 커졌다. 자, 라임 사태는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2달 뒤에 작년 7월 22일에 경제 매체에서 이 관련 보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때 안 알려졌으면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어쨌든 금융권에서는 라임 사태가 터질 것을 우려하는 지인에게 김 전 회장이 들려준 답변은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금융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김기만이 개명해가지고 김봉현으로 바꿨죠. 김봉현 회장은 형이 일 처리할 때 경비를 아끼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금감원이고 민정실에도 다 형 사람, 그러니까 김봉현의 형,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카톡에 이렇게 또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금광원이고 또 민정수석실이고 전부 다 형 사람들이라서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찌라시 소문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잘해. 이런 말들이 카톡으로 주고받은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지인은, 김봉현의 지인은 회장님 하시는 일인데 사고가 있겠느냐. 그런 그냥 이상한 소문 이거 있다고 내가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리고 김봉현이는 본인은 일 처리할 때 경비를 아끼지 않는데 금감원과 민정실도 다 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난 돈 안 아껴. 줄 때 팍팍 줘버리듯이.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포켓에 빵빵한 거 집어넣어주지, 나는. 그래야 내가 사기를 쳐도 봐주거든.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금감원과 민정실에 금품 노비를 했다는 그런 대화도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의심이 되는 것은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어쨌든 돈은 포켓으로 집어 들어갔다는 얘기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앞서서 라임펀드 판매사 대신증권 직원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김봉현을 아주 어마무시하게 로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조계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일부 드러난 청와대의 여권 인사들에 대한 김봉현 회장의 로비 행태를 보면, 자, 민정실도 다 내 사람, 김봉현 사람, 또 모든 청와대 사람들이 내 말이면 뻑 간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필요한데 왜 이런 것들은 왜 수사를 안 했니? 그리고 이 카톡에 나왔던 내용들이 검찰에는 왜 없을까요? 왜 조선일보가 먼저 입수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발표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파견을 가자 룸사롱에서 같이 어울리며 5천여만 원을 뇌물로 주고 당기정한테 룸사롱에서, 그리고 금감원의 라임 자산 운영 검사 계획서를 빼돌렸다. 이런 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 전 행정관, 이 또 행정관은 지난 1월달 1심에서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죠. 예.
그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몸통이 없을까요? 분명히 몸통은 있습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이 지인과 라임 사태에 대한 대화를 나눈 지 약 2달 뒤에, 그러니까 7월 22일 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라임의 수익률을 돌려막기 위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경제 매체 보도가 시작되면서 라임 자산 운용의 부실 펀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 그런데 이 지경까지 왔는데 언론 보도 닷새 뒤인 7월 27일 날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김봉현 회장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장은 그 광주에서 MBC 사장을 지냈던 이 아무개를 통해 가지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사건 무마 청탁용으로 이제 뭐 깜빡 갈 거니까 청탁용으로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그렇게 엊그저께 8일 날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강기정 전 수석이 또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강기정 전 수석은 갈 때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보자.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보다가 하다 안 되면 그때 슬그머니 인정하려나? 걱정이다. 그리고 김봉현이는 5만 원짜리를 현금 다발로 5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에 딱 넣어가지고 이 씨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은 이 씨가 강남 호텔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그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겁니다. 끝났잖아요. 그게 CCTV에 장면이 찍혔어요. 건네주는 거, 쇼핑백에다가 5만 원짜리 한 다발을 주는 장면이 찍혔어. 이 씨한테. 그리고 김 전 회장이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준 다음 날인 7월 28일 날은 일요일이었었는데 이 씨는 이날 청와대에서 강 전 수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기정 수석은 이 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 일요일 날 이 씨 만났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그리고 돈은 안 받았어. 그냥 이 씨만 만났지 돈을 안 받았어. 근데 김봉현이가 이 씨한테 5천만 원 주는 거 건네주는 것을 CCTV에 찍혔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청와대에서 강기정이하고 이 씨하고 만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난 거는 인정을 하고 돈은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그런데 이 씨가 거짓말을 시키잖아. 돈 나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강기정이라는 사람이 전 수석이 아직까지 뒷배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씨라는 작자가 아직 입을 다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증거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면 이 씨가 5천만 원 꿀고 했나? 그럼 네가 들어가야지. 가서 한 20년 살고 나와. 어쨌든 강기정 전 수석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검찰 조사를 안 받고 있어요. 검찰이 부르질 않아. 왜 안 부르지? 이거 어마무시하게 로비를 한다는 그런 소문을 계속 퍼뜨리고 냈던 김봉현의 주위 사람들, 그리고 김 전 회장, 그러니까 김 전 회장이 김봉현이요. 원래 이름이 김기만이고 개명했대요. 그런데 이 김 전 회장 노비 정황은 아직까지도 일부만 드러난 상태고, 이게 다 드러나게 되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게이트 사건이다. 그 고향 친구인 청와대 김모 행정관, 이 김모 행정관이 4년 받고 지금 실형 살고 있죠. 그런데 이 5천여만 원을 뇌물로 주었던 김 전 회장은 그 이상우 전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의원장에게
8천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뭐 보통 막 뭐 8천만, 5천만, 뭐 8천억, 1조 6천억 원을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이 작자들이 어쨌든 이 전 지역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을 했죠.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나는 1원짜리 한 푼도 받지 않았어. 1원짜리 하나도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해. 그리고 또 이 전 위원장, 이 사람, 낙선한 사람은 지난 7월에 이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나는 1원도 안 받았어. 야, 1원짜리가 지금 돌아다니나 하냐, 이 인간아? 단돈 1원 안 받았어? 아이, 거짓말을 해도 좀 정도껏 해야지. 어쨌든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전후해가지고 김봉현이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 자금과 고급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기동민이도. 그리고 또 이 기 의원은 2015년엔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김봉현이한테 돈을 빌렸다고. 자, 빌려놓은 돈이다. 그리고 필리핀 골프 리조트 접대 여행을 다녀왔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다. 돈을 뇌물로 받아 처먹고서 빌린 돈이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기, 그때부터 이들은 그 전부터 다 계획하고 문건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여야 돼. 그러니까 김봉현 같은 사기꾼이 덥석 물렸지. 그리고 그 김봉현이가 국민들의 돈을 사기쳐가지고 모아서 또 다시 베팅하고. 이런 뭘 같은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 걱정이죠. 어쨌든 기동민 의원이 양복을 받고 필리핀을 다녀온 것은 맞지만 돈은 안 받았다. 나는 참 지랄이요. 그리고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에 서울 남부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원에서는 뭐 아무 얘기가 없네요.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김영춘, 제가 그 김영춘 의원, 그 더불어민주당 그 신문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고 해서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그 글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역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김 사무총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저는 라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들어갔는데 글 못 찾겠더라고. 뭐 비공개로 바꾼다? 어쨌든 검찰 조사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김영춘 씨가. 근데 이분도 돈을 받은 정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봉현이하고 지인하고 카톡 주고받은 대화가 그 안에 사실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2015년 검찰이 2015년 기동민 의원과 함께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수진 의원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이수진도 여기 또 덥석 먹었나 보네. 이야, 이런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여권 계신 분들은 그냥 그럴 리가 없어.
어쨌든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조사가 안 나면 못 살게요. 안 나면 못 살게요. 에? 이런 겁박만 하고 있어요. 나오면 못 살게요. 나오면 못 살게요. 나오지. 못 살게요? 뭘 못 살게요? 참나. 그리고 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자, 어쨌든 간에 뭐 김봉현, 원래 김기만인데 개명해서 김봉현으로 카톡에는 김만으로 돼 있으니까 또 나 아니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있나? 개명은 이름 개명한 게 딱 다 드러났는데 어쨌든 김봉현이는 지금 자기가 혼자 지금 들어가서 지금 구속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권 인사들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돈 받을 때는 단맛으로 쭉쭉쭉쭉 받아먹고 깜빵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다 이거야. 화난다 이거야. 내가 강기정 당신은 돈 왜 줬는데 내가 이렇게 걸릴까봐 나 봐달라고 준 돈이잖아. 나 몰라라 해? 이래가지고 법정에서 부른 거 아니오. 근데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은 뭔 얘기요? 나 안 먹었다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걱정이고 어쨌든 뭐 이들 뭐 싸움은 계속 재밌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총장이 일단은 22일 날 우리가 그때 22일 날은 우리의 희망의 날이다. 그리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우리 공무원 이씨 아들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장이 왔다는 겁니다. 답장이 왔는데 오늘 답장이 왔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그 공무원 이씨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다. 어떻게 보냈느냐? 근데 이씨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진 씨가 문 대통령의 편지가 오늘 낮에 등기로 도착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편지는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왔습니다. 이씨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이씨 형 이래진 씨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편지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 저번에 언론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 똑같네요. 예,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해양 경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니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 똑같이 이해를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편지를 오늘 등기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씨는 문 대통령은 위로를 보낸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을 해요. 자, 요게 다예요. 내용이. 문 대통령의 편지 내용은 지난 6일 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그 내용하고 똑같다. 그리고 비슷하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비슷하다는 게 이 씨의 전언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숨진 이 씨 아들이 청와대에 보내는 편지가 공개된 직후였다. 어쨌든 그런데 오늘 받았다는 얘기예요. 편지는. 그리고 이 씨는 문 대통령이 직접 답장을 쓴다고 했지만 컴퓨터로 타이핑을 친 편지로 왔다. 손으로 쓴 게 아니라 딱 해서 짤막하게 몇 마디. 문 대통령의 친필 사인도 없었어. 거기에 사인이 문재인 삐삐삐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역시 인쇄된 것이었다. 또 내용도 특별한 게 없다. 그때와 똑같은 원론적 답변에 실망을 했다. 우리 조카 그리고 나 이래인 씨도. 이야, 이 씨는 문 대통령의 편지를 오는 그러니까 내일 14일이면 내일이죠. 내일 해경 측에 정부 공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내일 공개한대요. 공개하나 마나 뭐 내용은 이거지 뭘. 자, 그리고 앞서서 지난 6일날 숨진 이 씨의 고등학생 아들은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 편지에서 아빠가 저렇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었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기다려보자. 지금 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수색을 계속 하고 있다. 기다려보자. 이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북한에서 우리 공무원 이 씨를 그렇게 하고 소각을 했다잖아요. 그걸 우리 국방부에서 보고 있었다잖아. 근데 또 수색을 하는데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나는. 맞잖아요. 안 되잖아. 어쨌든 대통령께서 답장은 보내주셨네. 타이프로 쳐가지고. 손으로 사인도 안 하시고 보내주셨네. 참.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요, 국방부가, 우리나라가 돈을 막 국민한테 100만 원씩도 주고 20만 원씩도 주고 막 주잖아요. 그리고 돈이 앞으로도 쓸 돈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런데 이게요, 지금 군의 그 박격포, 이게 6.25 때 쓰던 걸 지금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25 때 쓰던 박격포로 70년이, 1950년이니까 50년에 거의 70년이 된 그 박격포로 현역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엄청 위험하다. 자, 올해 2차례 실사격 훈련 도중 사고가 난 박격포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게 6.25 전쟁 때 그 전쟁에 썼던 그 장비를 지금도 쓰고 있으니, 아니 국방부가 예산을 어디서 쓰는 겁니까? 이런 건 국회에서 다뤄야 돼요. 그리고 사실상 사고 발생 위험이 엄청 높다. 그리고 박격포 13,000여 문으로 우리 군이 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셈인데, 장병들의 안전이 정말 너무 불안전하다. 그리고 오늘 그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 이분도 장성 출신이잖아요. 신원식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그 자료에 따르면 지금 4.2인치 박격포가 1,800여 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수명이 25년이 다 지났다는 거야. 그나마 이건 괜찮아. 그런데 나머지 것들 막 수명이 37년, 어떤 거는 뭐 50년, 70년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훈련을 한다. 아니 군인의 목숨이 무슨, 참, 사고도 많이 났다는, 몇 번 났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정부에서는 전혀 뭐 얘기도 안 꺼내고 있다는 거지. 6.25 전쟁 당시 도입된 일부 박격포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5월 달에는 4.2인치 박격포 실사격 훈련 중에 그 고폭탄 한 발이 낙하 예상 지점에서 1km 벗어난 야산에 떨어지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죠. 이게 마을로 떨어졌어 봐, 마을로. 어떻게 됐겠어. 그런데 이걸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한 국방부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박격포가 14,000여 문인데, 그 중에 13,000여 문이 전부 다 25년, 35년, 40년, 70년까지 된 걸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여 문만 새로 온 것이고 13,000여 문이 전부 다 이걸 쓰고 있다는 거야, 이거를 지금. 이야, 큰일 났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신 의원은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박격포가 진짜 필수 불가결한 전력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소요 분석을 해야 된다. 분석이 아니라 돈 뒤로 빼돌리는 거, 그것만 안 빼돌려도 이거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4년 돼가는데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짚지 않아요. 큰일이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여기서 더 한심스러운 거 있어요. 누가? 배현진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은 전부 한심스러운 얘기만 나오네. 문화재청도 난색을 표하고 있고, 뭐냐? 세계 문화유산을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태릉지구 조성 거기다 아파트 지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피라미드와 진시 황릉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태릉 앞에서는 정부가 아파트를 세우겠답니다. 이게 무슨 발상이에요? 태릉은 2009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넣겠다? 유네스코의 지정 요건에 맞추려 정부가 5천억이나 들여가지고 태릉 선수촌을 옮기며 정성을 쏟고 있었죠. 그리고 그만큼 가치 있는 문화재란 방증입니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 아파트 10,000호를 거기다가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 태릉지구가 덜렁 같이 포함이 됐다, 그 지역까지도. 그러면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취소가 자명한 개발 계획이기에 문화지청도 지금 난색을 표하는 중이다. 이거 왜 이렇게 똥딴지 같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뭐 부동산 정책을 잘 이끌어 간다고 문화재를 전부 다 없애버려? 이것도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된 문화재를 우리 후손들한테 뭘 주려고요? 아하, 그냥 그 세멘트 벽, 세멘트 탑을 후손들한테 물려주려고? 부동산 재앙 수습하느라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를 망치는 걸 두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안 되죠. 막아야지요. 데모하세요. 시위하세요. 태릉에 사시는 분들. 왜 자꾸 이런 일만 벌어지는지 참 걱정이다. 거기다가 오늘 홍준표 의원이 오늘 따뜻한 말을 하셨네요. 오늘 아직도 좌파 광풍 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대다수 국민들이 좌파 광풍 시대에 대한 염증에 그 염증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 준표 형이. 이 시점에서 야당이 할 일은 이치대란으로 보입니다.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자.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심어 주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은 자유, 공정, 서민을 기본 주제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또 대한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본다. 누가? 준표 형이. 먼저 아군부터 정비하세요. 아군부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아군부터 정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마음이 된 후에 대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저 비대위원장, 나 준표야. 나 홍준표 말을 들어봐.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모든 제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다.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하지 마. 김종인 어르신, 지금 홍준표 형님 말 들어. 그리고 야당이 대집결할 때 집권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야당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당신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김종인 위원장,
지금처럼 하지 마라. 다 아너라. 어? 왜 자꾸만 안철수 얘기만 나오면 그 일을 가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함께 힘을 합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풍지박산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오늘 고마운 말씀을 하셨네. 야, 그리고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이 오늘 참 멋진 말을 했네. 저기 누구야 모 청장? 예, 이 모종화 병무청장이 답을 제대로 못해. 똑같아.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태경 의원, 저도 모 청장님 칭찬 좀 하겠습니다. 어떤 장관 때문에 국회가 완전히 싸우는 국회가 되는 국감도 있는 반면에 우리 병무청장님 때문에 우리 국방의 국감은 정말 여야 초당적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어떤 분 때문에 아주 완전 국감 망쳤잖아요. 그 어떤 분이 누구냐면은 정말 춥다. 추워. 그 추워 아줌마 때문에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모종화 청장님한테 좀 칭찬 좀 해줄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는 것 중에 딱 하나가 예술체육요원 특혜를 줄이자는 데서 거의 일치를 봤어요. 그리고 사실 BTS 관련 군 문제 말이죠. 이것을 제기한 게 저 하태경이가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취지는 형평성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핵심은 왜 성악이나 판소리는 면제해 주는데 BTS는 못 해주느냐. 여기가 출발이었고요. 그리고 같이 해주자. 그런 것보다는 형평성이 적용돼야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작년에 이런 소위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결론은 특혜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청장님. 그리고 오늘 그 민주당 의원들과 정말 저도 의견이 일치하는 게 있어요. 이왕에 이렇게 논의가 나온 김에 면제 특혜를 없애고 연기 혜택으로 다시 통일할 수 있다. 이것도 저는 의견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면제하면 안 돼요. 누군 군대 가고 누군 안 가고 이거는 꼴값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리밭에 있습니다. 이걸 추진하는데 작년에 제가 예술체육요원 문제 소위원장을 맡아서 해보니까 문체부가 지리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가 가급적 문체부 권한을 늘리려고 특혜를 주는 범위를 축소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랑 타협을 해보려고 작년에도 대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콩쿠르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군 혜택을 주는 것을 없애자고 국방부에서는 의견을 냈는데 문체부가 자꾸 동의하지 않아요. 일부만 동의하고 일부는 부동의하고 이런 식으로 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 대표적인 게 딱 그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혜택을 주는 기본 정신은 세계 1등 청년의 전성기 보호다. 그럼 청년하고는 관계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 그리고 연극도 지금 혜택을 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모 청장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하 의원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어쨌든 지금 모든 것을 뭐 많잖아요. 뭐 미술도 있고 연극 배우도 있고 또 가수도 있고 수많은 예술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빼자고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인가 20년 해당자도 없었어요. 자, 동의해놓고 문체부가 나서서 3년간 유예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없앨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유예를 왜 시킵니까? 결론적으로 문체부가 너는 군대 안 가도 돼. 너는 가야 돼. 아니,
신체검사 하냐? 문체부가? 그런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다고 봅니다. 뭐 청장이? 그런데 하 의원,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문체부 장관 추천을 넣었어요. 과거에 문체부 장관 추천을 넣어놓으니까 2건이나 부정이 발생했어요. 문체부는 왜 부정을 발생하느냐면 가급적 관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병역이라는 것은 아주 엄격해야 되는데 아주 관대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체부가 좌지 우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국방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추천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추천도 형식적인 겁니다. 기준을 다 명문화 해놓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틀린 게 있습니까? 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분야는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찝찝한데요. 에? 찝찝해요. 왜 찝찝하냐고. 아니 문체부 장관 관련 일이라서 찝찝합니까? 청장님? 그렇습니다. 자, 하 의원, 아무튼 문체부가 입김을 넣으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리고 문체부가 관리해가지고 예술체육요원 봉사 활동하는 거, 그때 부정 봉사한 게 몇 % 나왔는지 아세요? 청장님? 그때 아마 41건이가 나왔지요? 그러니까 맞지요? 자, 더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야 56%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하 의원이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모 청장이 예. 자, 모 청장님, 그게 문체부의 실상입니다. 좀 답변 좀 확실하게 하세요. 이건 뭐 내가 답변하기가 좀 찝찝하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 그렇게 관리를 해왔어요. 그래놓고 혜택을 주는 것에 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체부는 빼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문체부가 예술체육요원 특혜 들어오는 숟가락 올리는 거 막아주시고요. 누가? 민주당 당신들이. 그러면 되는 거야. 또 한 가지 쟁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데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모 청장 맞아요. 자, 하 의원, 국가 유공자 취업할 때 가산점이 있습니다. 공직 공무원들, 그래서 혹시 부정 유공자가 없느냐는 의심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취업할 때 가산점 1점만으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군 쪽의 유공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NGO 그 단체들 의견 물어보니까 반대 안 해요. 거기다가 왜 우리가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해서 유공자가 된 게 부끄러운 것이냐? 왜 감추냐? 뭐 이렇다 보니까 법에 개인 정보라고 해서 공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단체들은 다 동의를 한다. 다 물어봤어 내가. 하태경이가 반대하는 단체가 없어. 그러니까 공개하는 법안을 내도 반대 안 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님 의견 어떠세요? 병무를 담당하시니까 아시겠죠? 모 청장, 유공자 문제는 뭐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뭘? 그리고 공개 문제는 말이요, 생각이 안 나네. 저기 갑자기 질문을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하기 힘들어요. 갑자기 질문을 하시면 내 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나? 가만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생각 뭐 하루 가지고 안 돼요. 한 일주일 생각한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 아니 뭐 메일로 드릴까? 이렇게 답변하는 모 청장님.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칭찬을 해준다네요. 그리고 하 의원이, 왜냐면 자녀들 병역 혜택도 있잖아요. 에? 모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유공자기 때문이에요. 나도 유공자예요. 근데 저도 대상자 중 한 사람인데요. 공개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게요.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태경이 물어봐요. 모 청장, 이게 제가
그 뭐냐? 보훈처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구먼요. 그러니까 하청장이 청장님 그 얘기만 잘하면 제가 칭찬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청장 모든 것은요 제 생각은 항상 투명하고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공자 문제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유공자 문제는 내가 생각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묻어갔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 의원이 투명성이 대원칙이지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면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이렇게 오늘 했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물쩡거리면서 국감을 받는 정부 인사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문 대통령 우리 직원님 저분 좀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좀 전해 주세요. 예. 문 대통령 편지 내용이 너무 원론적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죽했으면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좀 자상하게, 그리고 그 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소각됐다는 점을. 그런데 수색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국가 재산을 가지고 계속 낭비를 하고 있잖아요. 수색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드님한테 좀 자상하게 편지를 손으로 쓰셨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